네,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제자들, 또 독서와 토론 수강 신청하신 우리 제자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1차 시 강의입니다. 1학기 후반부로 오면서 지치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또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보람과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지내시기 어려울 때는 잠시 하늘도 보시고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좋은 음악도 듣고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그 푸르른 하늘과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도 지친 우리들 삶에 한 줄기 위로를 주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1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자와 친해지기로 올려드린 글은 이제 1학기 후반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올려드렸는데, 먼저 행은 어디로 간다. 백리, 십리, 이십리, 천리길 할 때 백리, 그 일백 백자에 리는 마을 리자도 쓰지만 거리, 단위를 나타낼 때 30리, 40리 할 때 리도 씁니다. 자, 놈자자이지만 사람이라고 치죠. 반, 그거는 이제 온전한 것에 그 반, 2분의 1, 90, 80, 90, 100 할 때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어딜 가려고 지금 목표를 백리를 정한 겁니다. 우리 후반부 15주, 16주 강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11주 차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2분의 1 좀 넘어섰죠. 그런데 백리를 가고자 목표를 정한 사람이 90리쯤 갔으면 실제로는 10분의 9로 왔으니까 이제 10분의 1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반밖에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 놓지 말고 마지막 피리어드, 완결점, 목표 달성,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우리 초심처럼, 처음처럼 초심의 마음 늦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 왔으니까 하고 내가 이렇게 뒤에 사람들 어디만큼 오나 그리고 뒤돌아보는 순간, 그 순간에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질러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정했으면 마음을 이제 다 왔다 하고 늘어놓고 풀어지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잘했어도 가다가 말면 안이감만 못하다. 어떤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석유가 나온다 그래서 땅을 사서 계속 땅을 파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파내려 가도 아무도 안 나오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땅을 잘못 샀나 보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버렸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조금 더 파내려 가니까 석유가 그냥 펑펑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올 때까지, 목표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잘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 백리자 반 90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읽어봐도 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시 읽어도 좋고 어떤 마음에 울림이 있는 글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합니다. 꼭 시대적으로 100년 전, 1000년 전 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피천득 선생님의 정말 고전 다운 5월 달에 한 번쯤은 꼭 읽었으면 좋을 수필 한 편을 공부한 거와 같이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우리 교재 150쪽에 실려 있는 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거. 법정은 스님이시며 정말 많은 좋은 글을 쓰신 수필가이십니다. 그래서 1932년에 태어나서 2010년 78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무소유라는 글은 수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법무사에서 나온 자그마한 그 문고본으로 된 무소유라는 제목으로 된 그 작은 문고본 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여러 가지 책들, 오두막 편지라든지 버리고 떠나기, 또 텅 빈 충만, 서 있는 사람들, 산방 한담 등 많은 책을 쓰셨는데 마지막에 스님께서 하신 그 사업은 그 길상사. 지금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하철 4호선 타시고 한성대 입구역에 내리면 거기에 마을버스 한 번만 바꿔 타면 길상사라는 절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맨 그 산 자락 또 계곡 이렇게 따라서 누각 같은 이제 집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 한 채 한 채가 역사적으로 그 전에는 이제 요정이라는 그런 음식점이 있었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 요정 정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저녁 때 거기 누에 가서 거기가 이제 대원각이라는 이름으로 요정업 이제 기생들 뭐 이렇게 식사하고 뭐 술도 팔고 뭐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이 운영한 사람이 김영한이라는 기생 주인 어른 제일 윗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북한에 계셨던 요즘 우리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백석이라는 시인의 연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김영한 연인이 운영하던 대원각이라는 곳을, 그 요정을 시세로 따지면 한 1,000억 정도 가는 재산 땅 이런 것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길까 생각했다가 처음부터 법정 스님을 알았던 건 아니고 그 스님의 이 무소유 글을 읽고 나니까 너무 스님의 철학과 그 사고가 마음에 들어서 위탁 드릴 테니까 스님께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해서 그 맑고 향기롭게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대원각이라는 이름도 길상사라는 그런 아름다운 수도장 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올라가면 스님께서 쓰시던 그 짚으로 만든 모자라든지 또 집필 하시던 원고라든지 도포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의 스님 소유 물품이 이렇게 한쪽 방에 거기에 이제 소유하고 거기에 전시라 그럴까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시면은 정말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고즈넉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곳이 있는가 하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다녀오셔도 좋겠다. 길상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그 인터뷰에 보니까 이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기증한 김영한이라는 사람에게 그 1,000억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법정 스님께 맡기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였겠죠. 그러니까 이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백석 시인의 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그만큼 백석 시인의 시에 대한 그 연인으로서의 대단한 평가라 그럴까 마음을 표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소유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스며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모포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하고 이제 큰 따옴표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인도의 정말 성인이라고 하는 간디의
말을 이렇게 이제 도입 부분에 쓴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인도의 간디라는 지도자의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몹시 법정 스님은 부끄러워졌다. 가난한 닭발승이라는 거는 인도는 이제 주된 종교가 불교죠. 닭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수행으로서 돌아다니면서 그 밥을 얻어먹는 그런 수행하는 행위로서의 스님이고,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 염소젓, 모포, 수건, 그리고 간디라는 이름난 뭐 평판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대단치도 않은 이것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도의 간디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어떤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제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막 우리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불평하고 또 더 갖지 못해서 좀 그러고 하는데, 이쯤에서 나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면서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신발도 몇 켤레 있고 뭐 바지도 몇 개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불평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스님의 어떤 그 성찰에 우리도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갖게 된다는 것은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사람을 하나 소유했을 때 그걸 잘 간직하고 지키고 변치 않고 처음 마음 그대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가 존재 그 자체로서 나한테 무한한 어떤 위로와 무한한 존재의를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도 있듯이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그 물건 잘 도둑, 뭐 비싸면 비쌀수록 도둑 맞을까봐 또 흠집 날까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뭐 우스갯소리로 시중에 그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명품 진짜 백을 가진 사람이 비가 오면은 그걸 막 비 맞을까봐 옷 가슴 속에 막 품고 막 이렇게 뛰어간대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짜퉁 가짜 백을 들은 사람은 머리에 비 맞을까봐 머리에 이렇게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정말 그 좋은 물건 때로는 물론 필요하죠. 전혀 그걸 저는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제 이런 속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나를 갖게 된다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싼 옷을 걸치고 이걸 들고 뭐 쓰고 신고 메고 이러고 다니니까 때로는 그 물건에 내가 당함을, 그 물건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객이 되는 것과 같이,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피동이 아니라 수동태 형태로 역설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물건은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내가 물건을 갖고 놀았을 때 물건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이제 신입생 돼서 OT, MT 가면은 이제 둘러 앉아서 소주도 한 잔, 막걸리도 한 잔씩 주고받고,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체질이, 내가 소주 한 잔이 내가 아주 적정량인지 두 잔인지 소주 반 병인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가?
술을 내가 갖고 놀고 즐거워 했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럴 때 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술을 그냥 많이 마셔갖고 정말 길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술을 갖고 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에서도 우리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또 남들 보기 아름답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체적인, 그러니까 뭐 주체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부릴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게 만들어야지, 끝내는 그 물건이, 술도 물건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취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세 장의 새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새 장 속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새 장 속에 가둬놓고 나 혼자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장 문을 열어서 훨훨 날려 보냈을 때 끝내 그 새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얼거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소유당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또 소유하면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를 서두에 도입 부분에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아주 그 이야기에 대한 실증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이야기할 때, 글을 쓸 때, 또 아니면 대화할 때도 그냥 내 주장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이제 그 무미건조한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의 체험담, 나의 경험담,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그 철학을,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문학의 요소 중에서 이제 사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관념적인 것도 외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관통,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려면 이런 정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정서적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진짜 물건을 너무 많이 소유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그런 거요. 자, 이제 예를 드는 일종의 에피소드 같은 정서적인 것을 이 무소유라는 글에서, 그래서 앞에 있는 철학적인 건 다 잊어버려도 스님이 이런 경험을 했었다는 거, 그 글 생각나?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이제 150쪽에서 아까 그 도입 부분, 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151쪽부터 이제 예를 듭니다. 나는 스님께서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여기 정성, 정말 이런 걸로 봐서 난 화분 2개의 난 화분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정말 이리저리 바람 통하는 곳에 정말 정성껏 다해 길렀대요.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의 헌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암자 같은 데서 계시다가 아마 달의 헌이라는 건 집 헌자고 이제 그 방 이름이죠. 이제 거처를 스님이 옮기니까 뭐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누군가가 집을 옮기고 개업을 하고 이러면은 축하 화분 이런 거 보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께서 내가 거처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난초 화분 2개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처라. 스님 혼자 사시는 그 달의 헌 거처하시는 곳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저는 여기서
나하고 여기에 이제 그 애들이라는 것이 난초 화분 두 개죠. 여기서 우리 요즘 이제 나 혼자 산다 뭐 이렇게 혼밥 혼술 혼자 거처하는 것도 정말 4인 가족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가족 형태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려견 뭐 반려묘 기르는 것도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이죠. 살아있는 것이죠. 난초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말은 못하는 정말 식물. 그런데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반려식물도 이미 이 무소유가 1970 현대문학에 발표하신 것이 아마 1971년인가 그 현대문학에 발표하신 글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 50년 전에 혼자 거처하시는 스님께서 이 반려식물하고 같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라고 한 걸로 봐서 그냥 단순한 식물, 생물이 아니라 정말 자식과 같은 의인법으로 쓴 거죠. 난초 화분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스님이시지만 이제 잘 자식같이 잘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그 글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렇듯. 그러니까 이제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잘 기르려고 애썼다. 자기가 뭐 존경하던 스님, 동료가 거처를 옮기니까 축하해요. 그리고 화분 두 개를 보내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잘 길러야 되겠고, 또 자기 혼자 사는 곳이니까 살아있다라고 느낀 이 식물 두 화분에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몇 장면을 이렇게 이제 생략을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난 그 애들을 위해서 아주 비료도 사다 주고, 여름이면 서늘한 곳에 갖다 놓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갖다 놓고, 아주 갖가지 정성을 다해서 기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른 끝에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서,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식물도 생물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꽃을 피워서 나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거. 그리고 난초 이파리의 모습이 아주 초승달처럼, 초승달은 깜깜한데 아주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노랗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청청 아주 그냥 뚜렷하고 맑고, 그러니까 잎이 건강한 거죠. 꽃을 피울 정도로 그렇게 건강할 수 있게 스님이 또 관리를 잘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의 글에서도 우리 이제 며칠 전에 그 어버이날도 지냈지만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 난에게 바치는 정성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표현도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보답하듯이 말하지 못하는 식물인 난초도 꽃을 피우고 나를 기쁘게 설레게 했고, 참 이런 나를 설레게 했다는 거가 스님은 스님의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참 설레게 하는 거, 이것도 참 고귀하고 마치 그 연인을 향한 설레임처럼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스님으로서의 그 설레는 마음. 그래서 우리 달혜원을 찾아온 사람마다, 내가 거처하는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마다 아주 싱싱한 난을 보고서 한결같이, 그러니까 아마 그냥 무슨 안건 일이 있어서 찾아오셨다가도 자연스럽게 이 난 이야기부터 향기로운 정말 그런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모든 걸 다 이제 그러니까 난을 위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지탱하고 힘들고 그러려면은 여기에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인간의 본능, 인간의 마음,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교시에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